2024년 미국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1조 달러를 쏟아부으며 리쇼어링을 외쳤죠. MIT, 스탠퍼드, 포춘 500대 CEO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에는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 저는 하버드에서 20년간 국가 경쟁력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예요. 그런데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모든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합니다. 저는 그 비밀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20년 이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제조 시스템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지정학적 취약성과 산업 경쟁력의 상관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연구합니다. 한국은 이론적으로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북쪽은 핵무기 보유 적대국, 서쪽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동쪽은 기술 선진국. 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도 작죠. 국토 면적은 미국 인디애나주 수준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장기 생존 가능성 낮음에 체크해야 하는 케이스예요. 실제로 제 수업에서 한국을 다룰 때 학생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구조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제 동료 교수가 이상한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배터리 점유율 1위, 조선 수주량 1위,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 심지어 이 순위들이 10년 이상 거의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조업은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한두 해 잘 나가다 떨어지는 나라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15년 단위로 추적하니까 이 점유율들이 2010년대 초반부터 거의 일정했습니다. 반도체 디램 70%대, 배터리 30-40%대, 조선 수주 40%대. 오차 범위 안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건 운이 아니야.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뭔가 구조적인 게 있다고요. 더 이상한 건 이 기간 동안 한국이 겪은 외부 충격들이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미중 무역 전쟁. 이론적으로 보면 점유율이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 흔들렸어요. 오히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2년 만에 소재 국산화율이 30%에서 70%로 올라갔죠. 팬데믹 기간에도 생산 라인은 하루도 안 멈췄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도 양쪽 모두에 납품했어요. 저는 학자로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취약한 구조 반복적 외부 충격 산업 경쟁력 하락이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을 계속 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연구비를 받아서 3개월간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죠. 제 가설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거나, 둘째, 노동 착취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거나.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시스템의 어두운 면을 찾으러 간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 청사를 걸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선이 너무 정확했어요.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는 곳까지 표지판 하나 안 보고도 흐름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병목 현상이 없었죠. 설계가 잘 됐네. 그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거요. 다음 날,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전 섭외한 곳이었죠. 공장 입구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는데 직원들이 배지를 찍는 속도가 일정했어요. 누구 하나 헤매지 않고 누구 하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이 있나 봐요. 제가 안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답이 돌아왔어요. 매뉴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뉴얼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관리하는 시스템,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이터까지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시스템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클린룸이었어요. 먼지 하나 없는 공간. 흰색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첨단 공장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인텔 공장도 가봤고, 일본 도시바 공장도 가봤거든요. 다 깨끗하고, 다 정밀하고, 다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장은 뭔가 달랐어요.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흐름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 장비가 돌아가는 리듬,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주기. 전부 일정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여기 공정은 24시간 365일 돌아갑니다. 한 번도 멈춘 적 없어요. 설날에도, 추석에도, 코로나 때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공장이 그렇게 운영되니까요. 그런데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의 불량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0.001% 수준이죠. 저는 멈췄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네. 장비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공정도 업그레이드 됐는데 불량률은 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거요. 대부분의 국가는 한 번쯤 인상적인 기술 성과를 만듭니다.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를 선언하고 언론에 나오죠. 그런데 학자로서 제가 보는 진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 성과를 얼마나 오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느냐. 기술은 한 번 만들면 끝이에요. 하지만 공정은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속도로요. 하루 이틀은 쉽습니다. 한 달도 할 만하죠. 그런데 1년, 5년, 10년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미국 공장들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 1, 2년은 훌륭해요. 새 장비, 새 인력, 새 매뉴얼. 그런데 3년쯤 지나면 슬슬 흔들립니다. 핵심 엔지니어가 이직하면 불량률이 올라가요. 장비가 노후화되면 공정 속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업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갈아엎습니다. 일본은 좀 다릅니다. 장인 정신이 있어서 오래 유지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속도예요. 정밀함을 추구하다 보니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시장이 빠르게 변할 때 대응이 늦어지죠. 중국은 또 다릅니다. 빠르게 따라오고 규모는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일관성이 약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인데 품질 편차가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 세 가지를 전부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처럼 빠르고, 일본처럼 정밀하고, 중국처럼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그걸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공장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핵심 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던 일이 전부 문서화돼 있어요. 후임자는 3개월 안에 같은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장비가 고장 나면요? 예비 부품이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협력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평균 복구 시간은 2시간 이내입니다. 공정을 바꿀 때는요?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립니다. 가상 환경에서 수백 번 테스트하고 실제 라인에 적용하죠. 그래서 적용 즉시 안정화됩니다. 저는 메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시스템화돼 있다는 거죠? 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다음 날 저는 다른 산업을 보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만 특별한 건지 아니면 모든 제조업이 그런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경남 거제도로 갔습니다. 조선소였어요. 배를 만드는 곳이죠. 조선소는 반도체 공장과 정반대였습니다. 클린룸 대신 야외 도크, 정밀 장비 대신 거대한 크레인, 자동화 대신 사람의 손길. 산업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느낌은 똑같았습니다. 흐름이 일정했어요. 용접공들이 철판을 붙이는 속도, 크레인이 블록을 올리는 타이밍, 검수팀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순서, 전부 정해진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 한 척을 만드는데 평균 18개월 걸립니다. 10년 전에도 18개월, 지금도 18개월이에요. 기술이 발전했는데 기간은 안 줄었나요? 배가 더 커졌고 더 복잡해졌거든요. 기술 발전으로 줄어든 시간을 난이도 상승으로 다시 채운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똑같지만 품질은 계속 올라갔죠. 저는 또 메모했습니다. 기술 발전 시간 단축이 아니라 기술 발전 난이도 상승 흡수. 그날 저녁 저는 제 이론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국가들은 대부분 기술 혁신에 집중했어요. 새로운 걸 만드는데 몰두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같은 걸 계속 만드는 능력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충남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배터리 공장이었어요. 전기차 시대의 핵심 산업이죠. 공장 입구에서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배터리는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리튬이온이 잘못 다뤄지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 습도, 압력 관리가 생명입니다. 안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배터리 셀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공정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5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50개 공정이 전부 온도 편차 0.5도 이내로 통제돼야 해요. 하나라도 틀어지면 전체가 불량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0.5도요? 그게 가능한가요? 10년 전에는 힘들었죠.
지금은 가능합니다. 센서, 자동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부 연결돼 있거든요.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롤러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공정이었습니다. 기계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이 라인은 하루에 몇 개 만드나요? 배터리 셀 기준으로 약 50만 개입니다. 50만 개요? 하루에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분량은 평균 10개 미만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분량률 0.002%.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낮게 유지하나요? 공정이 사람 손을 거의 안 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돼 있어요. 사람은 모니터링만 하죠. 그리고 이상 신호가 뜨면 즉시 라인을 멈춥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화가 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자동화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동화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유지요? 네. 기계는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품이 마모되고, 센서가 오차를 만들고, 온도가 미세하게 변하죠. 그걸 매일 보정해야 해요. 그게 안 되면 한 달 만에 불량률이 10배로 뜁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자동화 끝. 자동화, 유지 진짜 시작. 엔지니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6시에 전 라인 점검을 합니다. 센서 1200개, 모터 800개, 컨베이어 벨트 50개. 전부 체크하죠. 그리고 주말마다 예방 정비를 합니다. 고장 나기 전에 부품을 바꿔요. 그럼 정비 인력이 엄청 많겠네요. 많습니다. 생산 인력보다 정비 인력이 더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 6대 4 정도 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공장은 생산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정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정비가 생산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공장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벽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공정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데이터 분석가가 설명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전체 라인의 온도, 습도, 압력, 속도입니다. 1초마다 업데이트돼요. 그리고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미리 찾아냅니다. AI가 예측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모터 회전 속도가 0.01% 느려지면 AI가 3일 후 고장 가능성 70%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2일 안에 부품을 교체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은 혁신의 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는 건 천재 몇 명이면 돼요. 그런데 같은 공정을 수년간 반복하면서 품질과 오차를 동시에 통제하는 구간, 이건 천재로 안 됩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기계, 데이터, 매뉴얼, 협력사. 이 5가지가 전부 맞물려 돌아가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집니다. 저는 분석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약 8년 걸렸습니다. 처음 3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데이터는 쌓이는데 분석을 못했죠. 그 다음 3년은 분석은 되는데 실행이 안 됐습니다. 부서 간 협업이 안 됐거든요. 마지막 2년에서야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8년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진화해야 살아남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논문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의 본질 혁신이 아닌 반복의 기술. 핵심 논지는 간단했어요. 대부분의 국가는 한 번 잘하기에 집중합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외치죠. 그런데 한국은 매일 같은 수준으로 하기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지루하거든요. 혁신은 화려하지만 반복은 조용합니다. 혁신은 언론에 나오지만 반복은 공장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반복을 원합니다. 매일 같은 품질, 매일 같은 납기, 매일 같은 가격. 그게 신뢰고, 신뢰가 점유율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들이 24시간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서 지금도 수백만 개의 제품이 똑같은 품질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3주차가 되자 저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교 연구가 필요했거든요. 한국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야 구조적 차이가 보입니다. 먼저 미국부터 정리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제조업 현장도 수십 곳 가봤습니다. 실리콘밸리, 디트로이트, 텍사스 오스틴. 미국 제조업의 정점과 몰락을 전부 목격했죠.
미국은 설계와 이론에서 탁월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최고의 연구소,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속도는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생산은 다릅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은 제조를 외주화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설계만 하고 만드는 건 남한테 맡기자. 이게 당시 경영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애플이 대표적이죠. 설계는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생산은 아시아에서 합니다. 처음엔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인건비 절감, 고부가 가치 집중, 깔끔한 사업 구조.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전략이었죠. 그런데 20년이 지나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정 경험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2022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새로 지어진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프로젝트였어요.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라고 했죠. 공장은 최신식이었습니다. 장비도 좋고 건물도 멋있었어요. 그런데 라인이 안 돌아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확히는 공정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을 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나오면 멈췄습니다. 온도가 0.3도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력이 2% 떨어지면 어디를 먼저 체크해야 하는지, 이런 건 매뉴얼에 안 써 있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같은 라인을 돌렸으니까요. 매일 보정하고, 매일 체크하고, 매일 기록했습니다. 그게 경험이에요. 미국은 그 경험이 끊겼습니다. 30년 동안 외주를 주다 보니 현장 감각을 가진 엔지니어 세대가 사라진 거예요. 이론은 아는데 실전은 모릅니다. 저는 그 공장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엔지니어를 데려오면 되지 않나요? 데려왔습니다. 대만에서 300명, 한국에서 50명 왔어요. 그런데 그들도 6개월 만에 절반이 떠났습니다. 왜요? 시스템이 없거든요. 한국이나 대만에서는 엔지니어 혼자 일하지 않아요. 협력사, 부품업체, 정비팀, 데이터팀이 전부 연결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엔지니어가 전부 다 해야 합니다. 부품 주문부터 설치, 테스트, 데이터 분석까지요. 그러니까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천재 엔지니어 한 명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예요.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성공했으니까요.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다릅니다. 제조업은 천재 한 명으로 안 돼요. 평범한 사람 100명이 같은 수준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00명을 묶는 게 시스템이죠. 미국은 그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잊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안 만들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하버드로 돌아와서 동료 교수들과 세미나를 했습니다. 주제는 미국 제조업은 왜 무너졌는가였어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인건비 문제 아닌가요? 미국은 임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건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도 임금 비싼데 제조업 강국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공정 경험의 단절입니다. 그럼 다시 만들면 되지 않나요? 20년 걸립니다. 최소한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손해를 감수할 기업이 없어요.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미국 기업들은 분기 실적에 목숨 겁니다. 3개월마다 성과를 보고해야 하죠. 주가가 떨어지면 CEO가 잘립니다. 그런 구조에서 20년 투자하면 된다는 말이 먹힐 리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외주를 줍니다. 단기 실적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외주가 계속 쌓이면서 공정 경험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저는 논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은 설계 강국이지만 생산 약국이다. 이론은 세계 최고지만 현장 경험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했다. 그 결과 기술은 이때 제품은 없는 역설이 발생했다. 동료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그 경험을 쌓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외주 줄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야 했어요.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요. 그게 지금의 경험이 됐습니다. 이번엔 일본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일본 제조업을 존경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자로서 가장 배울 게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장인 정신, 품질 철학, 카이젠 문화, 전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2024년 5월, 저는 일본 나고야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60년 역사를 가진 곳이었어요. 3대째 가족 경영을 하고 있었죠.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조용했어요. 한국 공장처럼 빠른 템포가 아니라 느리고 정확한 리듬이었습니다. 한 장인이 부품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마이크로미터로 두께를 재고
육안으로 표면을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미세한 흠집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35년 경력입니다. 손끝 감각으로 0.01mm 오차를 찾아내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 공장에 5명 있습니다. 5명이요. 전체 인력은요? 120명입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핵심 인력이 전체의 4%. 그 4%가 품질을 책임지는 구조였어요. 그분들이 은퇴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장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후계자를 키우는데 최소 15년 걸려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3년도 못 버티고 나갑니다. 일본의 첫 번째 한계가 보였습니다. 개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일본은 장인을 만듭니다. 한 분야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죠. 그 사람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품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면 품질도 같이 떠나요.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장인 대신 시스템을 만들어요. 센서가 0.01mm를 재고 AI가 표면 흠집을 찾아내고 로봇이 일정한 압력으로 조립합니다. 사람이 떠나도 시스템은 남습니다. 저는 다음 날 도쿄에 있는 전자부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대기업이었어요. 직원 2,000명 규모였죠. 생산 라인을 보는데 속도가 느렸습니다. 한국 공장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생산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나요? 품질 때문입니다. 빠르게 돌리면 불량률이 올라가거든요. 한국은 빠르게 돌리면서도 불량률이 낮던데요. 관리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와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를 완벽하게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느립니다. 한국은 전체 흐름을 최적화합니다. 각 단계는 80점이어도 전체가 합쳐지면 95점이 나오게 설계하는 거예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일본 부분 완벽주의, 한국 전체 최적화. 일본의 두 번째 한계가 보였습니다. 속도와 유연성 부족이었어요. 일본은 하나를 만들더라도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게 장점이죠. 그런데 시장은 빠르게 변해요. 고객 요구가 바뀌고 기술 표준이 바뀌고 경쟁사가 새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럴 때 일본은 대응이 느립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새 제품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설계부터 다시 시작하고 테스트를 수백 건 반복하고 모든 변수를 제거한 다음에야 출시합니다. 그 사이 한국은 벌써 시장을 점령해 있어요. 80점짜리를 빠르게 내놓고 현장 피드백 받아서 90점으로 올리고 다시 피드백 받아서 95점 만듭니다. 시장에서 완성하는 거죠. 저는 저녁에 일본 제조업 전문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도 압니다. 빨라져야 한다는 거요. 그런데 조직 문화가 안 바뀌어요. 50년 동안 완벽주의로 성공했는데 이제 와서 빨리빨리를 외치면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 균형을 맞췄나요? 한국은 처음부터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으면 죽으니까요. 일본처럼 내수 시장이 크지도 않고 브랜드 파워도 없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팔아야 했죠. 그게 50년 반복되니까 DNA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세 번째 한계는 조직 경직성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상향식 합의 구조거든요. 아래에서 제안하면 중간 관리자가 검토하고 임원이 승인하고 이사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한 가지 바꾸는데 6개월 걸려요. 한국은 빠릅니다. 탑다운이 많아요. 위에서 결정하면 아래는 바로 실행합니다. 물론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수를 빠르게 고칩니다. 일본은 실수를 안 하려고 천천히 가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저는 다음날 오사카로 이동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공장이었어요. 한때 세계 1위였던 곳이죠. 공장은 한산했습니다. 라인의 절반이 멈춰 있었어요.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풀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올레디 기술로 넘어가면서 우리 액정 디스플레이 수요가 급감했어요. 올레디로 전환 안 하셨나요? 늦었습니다. 기술 개발은 우리도 했어요. 2015년에 프로토타입 나왔죠. 그런데 양산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기존 액정 라인이 아직 수익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걸 버리고 새 라인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한국은요? 한국은 2017년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액정 라인 돌리면서 동시에 올레디 라인 올렸어요. 적자 감수하고요. 그게 지금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본 제조업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일본은 정밀함과 완성도를 극단적으로 추구해왔다.
그러나 고난도 공정을 장기간 대량으로 유지하는 데서는 속도와 유연성이 구조적 한계로 작용했다. 일본의 장인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장인 한 명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어요. 시스템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일본의 품질 철학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제품을 6개월 만에 내는 것보다 좋은 제품을 1개월 만에 내고 피드백으로 개선하는 게 시장에서 이깁니다. 일본은 느리게 완벽을 추구했고 한국은 빠르게 최적을 찾았습니다. 중국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24년 6월 중국 선전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시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거대한 공장 단지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 단지에만 직원이 10만 명, 하루 생산량이 수백만 개, 숫자 자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전자제품 조립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축구장 50개를 합친 크기였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관리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스마트폰 100만 대를 만듭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속도를 못 따라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속도는 정말 빨랐어요. 부품이 들어오면 12시간 만에 완제품이 나왔습니다. 한국보다 빠르고 일본보다 훨씬 빨랐죠. 그런데 뭔가 불안했습니다. 저는 품질 관리실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관리자가 망설이다가 안내했어요.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제품 1000개 중 하나를 뽑아서 검사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전수 검사는 안 하나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샘플링으로 충분해요. 불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관리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0.5%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요? 2에서 3% 사이입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하루 100만 대 생산하면 2만에서 3만 대가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그 불량품들이 시장에 나가면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중국의 첫 번째 한계가 보였습니다. 일관성 부족이었어요. 중국은 빠르게 만듭니다. 엄청난 양을 만들어요. 그런데 같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인데도 품질 편차가 큽니다. 이번 주에 만든 건 좋은데 다음 주에 만든 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공정 통제가 약하거든요. 온도가 1도 올라가도 그냥 넘어갑니다. 압력이 2% 떨어져도 생산은 계속돼요. 대충 괜찮으면 된다는 문화죠. 한국은 다릅니다. 0.5도만 올라가도 라인을 멈춥니다. 원인을 찾고 보정하고 다시 돌려요. 그래서 느린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빠릅니다. 불량품 재작업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광저우에 있는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신생 기업이었어요. 3년 만에 생산 능력을 10배로 키운 곳이죠. 공장은 최신식이었습니다. 설비도 좋고 자동화율도 높았어요. 한국 공장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차이가 보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라인은 언제부터 돌아갔나요? 6개월 전부터입니다. 불량률은요? 처음엔 10%였어요. 지금은 5%까지 낮췄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은 첫 가동부터 1% 이하를 맞춥니다. 6개월 돌려도 5%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높나요? 엔지니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장비는 샀는데 장비를 다루는 노하우가 없어요.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매뉴얼에 안 나온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자를 안 데려왔나요? 데려왔죠. 20명 왔는데 1년 만에 전부 돌아갔습니다. 왜요?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혼자 일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협력사 네트워크, 부품 공급망, 데이터 분석팀. 이런 게 전부 갖춰져야 일을 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못 버티는 거죠. 중국의 두 번째 한계가 보였습니다. 생태계 부족이었어요. 중국은 개별 공장은 빠르게 짓습니다. 돈만 있으면 1년 안에 최신 공장 올려요. 그런데 공장 주변의 협력사, 부품 업체, 연구소, 이런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그 생태계를 키웠어요. 반도체 공장 옆에는 소재 업체가 있고, 장비 업체가 있고, 정비 업체가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2시간 안에 해결돼요. 부품 떨어지면 당일 배송됩니다. 중국은 그게 없어요. 부품 하나 교체하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해외에서 공수해야 하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라인이 멈춰 있으면 손실이 엄청납니다. 저는 심천으로 돌아와서 중국 제조업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베이징대 교수였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문제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빠르고, 싸고,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세계는 우리를 안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품질 관리가 약하니까요. 중국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싸구려를 떠올립니다. 물론 요즘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미지는 쉽게 안 바뀝니다. 한국은 어떻게 신뢰를 얻었나요? 일관성입니다. 10년 전에 산 제품이나 지금 산 제품이나 품질이 똑같아요. 그게 신뢰를 만들죠. 중국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올해 좋아도 내년엔 모릅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한계는 장기 신뢰성이었어요. 중국은 단기 프로젝트는 잘합니다. 1, 2년짜리 물량은 완벽하게 소화해요. 그런데 5년, 10년 장기 계약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품질을 계속 유지할 자신이 없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항공부품. 이런 건 장기 신뢰가 생명입니다. 한번 납품 시작하면 10년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해요. 고객사가 그걸 기준으로 전체 생산 라인을 설계하니까요. 중국은 아직 그 검증을 못 받았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10%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술은 있는데 신뢰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선전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따라오고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이다. 그러나 공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서는 여전히 세계 핵심 공급망을 맡기기 어렵다. 중국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속도, 규모, 가격. 단순 제조는 중국이 최강이에요. 그런데 첨단 제조는 다릅니다. 일관성, 신뢰성, 장기 안정성. 이건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10년, 20년 쌓아야 해요. 한국은 그걸 쌓았고 중국은 아직 쌓는 중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동안 미국, 일본, 중국을 보고 나니 한국이 다르게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잘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로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경기도 화성으로 갔습니다.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첫 방문 때는 눈에 안 보이던 게 이제는 보였습니다. 공장 입구부터 달랐어요. 수입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배지 찍으면 오늘 작업 구역, 안전 주의사항, 장비 상태가 자동으로 개인 단말기에 뜹니다. 이거 언제부터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15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엔 수동이었어요. 사람이 일일이 확인했죠. 그런데 실수가 나오니까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자세히 봤어요. 엔지니어들이 움직이는 동선, 장비가 배치된 위치, 부품이 이동하는 경로. 전부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실시간 공정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오나요? 저 위에 보이시죠? 센서가 1000개 넘게 달려 있습니다. 1초마다 온도, 압력, 습도, 진동을 측정해요. 그 데이터가 중앙 서버로 가고 AI가 분석합니다. AI가 뭘 하는데요? 이상 징후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모터 회전수가 0.01% 느려지면 48시간 후 고장 가능성 65%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예방 정비를 합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고장 후 대응, 고장 전 예방. 이게 한국 시스템의 핵심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는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협력사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본공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소재 업체, 부품 업체, 장비 업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40개 회사가 한 단지에 있었죠. 한 소재 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왜 여기 있나요? 임대료가 비쌀 텐데요. 거리 때문입니다. 본공장에서 긴급 요청 오면 30분 안에 배송해야 해요. 서울에 있으면 불가능하죠. 그렇게 급한 경우가 많나요? 한 달에 서너 번은 됩니다. 공정 중에 소재 특성이 조금 달라져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즉시 맞춤 생산해서 보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맞춤 생산이요? 그럼 재고는요? 재고 안 쌌습니다.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만들어요. 우리도 시스템이 있거든요. 주문 들어오면 자동으로 생산 라인이 세팅됩니다. 한국의 첫 번째 구조적 특징이 보였습니다. 네트워크화였어요. 한국은 공장이 혼자 안 돕니다. 본공장 중심으로 수십 개 협력사가 연결돼 있어요. 부품, 소재, 장비, 정비, 물류, 전부 30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빠르게 해결돼요. 부품 고장 나면 2시간 안에 새 부품이 옵니다. 소재 특성 바꿔야 하면 당일 배송됩니다. 전부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미국은 이게 없어요. 협력사가 다른 주에 있습니다. 부품 하나 오는데 일주일 걸려요. 일본은 있긴 한데 각자 따로 놉니다. 긴밀한 연결이 약해요.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조율이 안 됩니다. 다음 주 저는 한국의 직업훈련 시스템을 봤습니다.
폴리텍 대학이었어요. 교육 과정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이론 30%, 실습 70%, 그리고 실습 장비가 실제 공장과 똑같았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현장 투입 가능한 인력을 키웁니다. 졸업하면 바로 일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장비도 산업체와 똑같이 맞춥니다. 기업이 장비를 기증하나요? 기증도 하고, 공동 구매도 하고, 임대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투자예요.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뽑으니까요. 한국의 두 번째 구조적 특징이 보였습니다. 인력 순환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사람이 떠나도 공정이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대체 인력이 항상 준비돼 있거든요. 직업훈련 시스템에서 매년 수천 명이 배출됩니다. 그들은 이미 현장 경험이 있어요. 실습으로 익혔으니까요. 일본은 장인 한 명 키우는데 15년 걸립니다. 그 사람 떠나면 공정이 흔들려요. 중국은 사람은 많은데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장 투입하면 6개월 적응 기간 필요해요. 한국은 3개월입니다. 기본기가 이미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물어봤어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데이터 분석가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난 10년간 쌓인 공정 데이터입니다. 온도, 압력, 속도, 불량률, 전부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AI가 학습합니다. 학습해서 뭘 하는데요? 최적 조건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새 공정을 도입할 때 AI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이 온도, 이 압력으로 하면 불량률 0.001% 나온다고 예측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실행합니다. 맞나요? 95% 이상 맞습니다. 10년 데이터가 쌓였으니까요. 한국의 세 번째 구조적 특징이 보였습니다. 데이터 축적과 활용이었어요. 한국은 실패를 기록합니다. 성공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실패도 전부 데이터로 남겨요. 이 온도에서 왜 불량이 나왔는지, 이 압력에서 왜 속도가 떨어졌는지 전부 분석하고 저장합니다. 그게 10년 쌓이면 엄청난 자산이 돼요. AI는 그 데이터로 학습하고 새 문제 나오면 과거 유사 사례를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미국은 데이터를 안 쌓았어요. 외주 주니까 필요 없었죠. 일본은 장인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문서화 안 돼 있어요. 중국은 쌓고는 있는데 체계가 없습니다. 찾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날 저녁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공정을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설계한 나라다. 사람만으로 안 됩니다. 매뉴얼만으로도 안 돼요. 협력사만 있어도 부족하고 데이터만 쌓아도 안 됩니다. 사람, 매뉴얼, 협력사, 데이터가 동시에 묶여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국 공정은 개인이나 단일 공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누가 떠나도 어디가 멈춰도 시스템은 계속 돌아갑니다. 3개월 연구를 마치고 저는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했어요. 제목은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경쟁력이었습니다. 동료 교수 30명이 모였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잘한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따라하지 않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따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시스템은 복사가 안 됩니다. 장비는 살 수 있어요. 기술도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사람과 매뉴얼과 협력사와 데이터를 동시에 연결하는 구조. 이건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손해를 감수할 나라가 없어요.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 놓인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론상 가장 취약한 구조입니다. 북쪽은 적대국, 서쪽은 경제대국, 동쪽은 기술 선진국. 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도 작죠.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조업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전부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이 순위가 10년 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각국 제조업 점유율 그래프였어요. 대부분의 학자는 이걸 기술 우위로 설명합니다. 한국이 기술이 좋아서 잘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도 기술 좋고, 일본도 기술 좋고, 중국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거든요. 교수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공정을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제조 시스템의 구조도였어요. 한국 시스템은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표준화된 매뉴얼. 둘째, 순환 가능한 인력.
셋째, 근거리 협력사 네트워크. 넷째, 장기 축적된 공정 데이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미국도 매뉴얼 있고, 인력도 있고, 협력사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놉니다. 매뉴얼은 문서로만 존재하고, 인력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협력사는 계약 관계일 뿐이에요. 데이터는 부서마다 다른 형식으로 저장돼 있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한국은요? 전부 연결돼 있어요. 매뉴얼이 업데이트되면 인력 교육이 즉시 시작됩니다. 협력사도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봐요. 문제 생기면 모두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과의 비교표였어요. 미국은 설계와 이론에서 탁월합니다. 그러나 생산 현장은 점점 외주화되었고 공정 경험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했어요. 일본은 정밀함과 완성도를 극단적으로 추구합니다. 하지만 속도와 유연성이 구조적 한계로 작용했죠. 중국은 빠르게 따라오고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일관성과 신뢰성에서는 여전히 세계 핵심 공급을 맡기기 어려워요. 교수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취약한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취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조업 구조는 전혀 취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안정적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강대국의 압박이 반복돼도 공정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중국 경제 보복 때 한국은 소재 국산화율을 30%에서 70%로 올렸어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도 마찬가지였죠. 2020년 팬데믹 때는 생산 라인 하나도 안 멈췄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각 위기 상황과 한국의 대응이 정리돼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시스템이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 인력이 떠나도 협력사 하나가 무너져도 전체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요. 왜냐하면 매뉴얼이 있고 대체 인력이 준비돼 있고 다른 협력사가 즉시 투입되고 과거 데이터가 해결책을 제시하니까요.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우위를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스템도 진화해야 살아남아요. 한국이 지금까지 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주하면 따라잡힙니다. 미국도 정부 지원 늘리고 있고, 중국도 품질 관리 강화하고 있고, 일본도 속도 개선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은 뭘 해야 하나요? 계속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효율과 일관성에 집중했어요. 이제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추가해야 해요. 시스템이 너무 경직되면 새로운 기술에 대응 못합니다. 균형이 필요하죠.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교수들이 질문하러 왔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논문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했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만든 겁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고 주변은 전부 강대국이죠. 외주 줄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할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요. 그게 지금의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위기가 오면 똑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5년 하다가 안 되면 방향을 바꿉니다. 10년 하다가 손해보면 외주로 돌립니다. 한국은 그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30년을 버텼고 그게 경쟁력이 됐죠. 저녁에 연구실로 돌아와서 저는 최종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 시스템은 전혀 취약하지 않다. 공정이 개인, 기업, 심지어 단일 국가에도 의존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매뉴얼과 협력사와 데이터가 동시에 연결된 시스템. 이것이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제조업의 비밀이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 야경이 보였어요. 20년 동안 국가 경쟁력을 연구했지만 한국처럼 독특한 케이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취약한 위치에서 시작해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만든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